네, 소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공식 조직 이름은 공공사업과고요. 그 안에 재택의료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재택의료센터 총괄을 맡고 있는 김혜란 가정 전문 간호사이면서 이제 돌봄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윤지원 교수님이 너무 말씀 잘하시죠. 뭐 다른 데서도 강의 들어보면 윤지원 교수님 말씀도 빠르지만 그 빠른 말 속에 하나도 꼬이지 않고 발음이 꼬이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제어는 좀 부담이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자꾸 말이 꼬이고 발음이 세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하는 중간에 발음이 세거든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학계에 있는 교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이제 실제로 하고 있는 것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보건소 기능하고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기능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는 완전 의료 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실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제 도움이 되실지 만약에 제가 강의 자료에 다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또 그 상황에 맞는 응답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참석자 명단에 보니까 정말 그 경기도 내에서 다 오셨더라고요. 제가 가정간호를 이 수원병원에서 2002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 오산에서 오셨죠. 화성, 네, 그다음에 안산. 안성까지는 가지 못했고 평택까지도 갔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안 다니는 곳이 없이 용인 이렇게 가정간호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가정간호를 하면서 저희는 또 지역사회 기반이다 보니까 보건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윤지원 교수님이 의료기관 중심의 가정간호 열심히 좀 설명해 주셨는데 공공병원은 저희 병원에는 퇴원 환자가 별로 없어요. 병상 자체도 다 돌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소에서 의뢰해 주는 환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화성시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많이 환자를 의뢰해 주셔서 매달 사례회의를 화성시 보건소에서 같이 할 정도로 많이 방문을 했었고, 용인에서는 이제 취약계층은 용인시에서 본인 부담금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또 용인시 보건소하고도 같이 일을 했었고요. 장안구 보건소, 수원시 보건소는 워낙 저희가 수원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가정간호 사업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사업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어서 오늘 또 오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또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에서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원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병원 중심의 아주 큰 그래도 종합병원이긴 하나 저희 병원이 다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이제 지자체 또는 보건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소개할 때 돌봄의료센터 매니저, 돌봄 매니저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매니저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명칭이나 제도화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일본의 케어 매니저는 공식화되어 있고 그 케어 매니저를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정착은 되지 않았고 일부 이제 사단법인 그런 곳에서 케어 매니저 수료 기관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봄 매니저라고 소개를 한 이유는 저희는 경기도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재택의료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식 명칭이 돌봄의료센터예요. 그리고 그 돌봄의료센터를 총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따가 이제 제가 저희 병원 사례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나중에 제도화는 꼭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 기관에서 이런 재택의료 사업을 하든 무조건 매니저는 꼭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요즘에는 제가 어딜 가면 이제 돌봄 매니저에 대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사실 앞부분은 제가 이제 수원병원 소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좀 원론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 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앞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 병원 거를 좀 더 이제 집중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핫 이슈인 말이 재택의료죠.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집에 있던 환자들이 아프지만 병원에 못 갔죠. 그리고 요청을 하면 당연히 코로나 환자를 보러 갈 의사가 없었죠. 그때 조금의 대안이 사실은 이제 가정간호 제도였어요. 가정간호는 어차피 병원 내의 환자를 보지 않고 지역사회에 있는 개개인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그 환자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실 방문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코로나 환자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접촉할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간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 사실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낀 게 나 이래서 집에서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를 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집으로 누군가 나와 좀 와줬으면 좋겠다. 나 아직 안 걸렸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요구도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화도 제일 많이 온 게 코로나 시기예요. 오히려 가정간호 제가 23년, 5년 돼가나요? 하면서 평소에는 가정간호 문의 잘 안 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때 전화가 제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이 개념들이 조금 더 이제 좀 대두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재택의료를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집에 의료가 붙은 거죠. 그래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의료가 붙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의 진료는 기본이고요. 간호는 이제 의사 지원으로 같이 가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활이 갈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약사가 약물 관리를 하러 갈 수도 있고요. 영양사가 영양 관리를 하러 갈 수도 있는 이제 포괄적인 서비스를 집에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집에 있는 계신 분들 거의 다 만성질환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재택의료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만성질환 관리부터 말기 환자의 완화 의료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지원 교수님 생애말기 말씀하셨고 국정과제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요즘 재택의료 넘어서 가장 핫 이슈가 말기 암 환자의 완화 의료가 지금 핫 이슈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가가 되지 않아서 그게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주춤할 것 같고 그 이유는 나중에 왜냐면 완화 의료만 얘기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재택의료에서는 말기 암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 그러니까 비암성 질환에 노화로 인해 돌아가시는 그런 완화 의료까지 필요하다라고 계속 지금 얘기는 하고 있고 그게 어디까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건소에서도 아마 노인들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다 누구나 집에서 죽고 싶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는 이제 베이스라인은 이 재택의료에서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재택의료 쪽에서 완화 의료는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재택의료는 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죠. 65세 인구 노인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작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미 25년 올해 저희가 20.4%로 초고령화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동 불편 노인들도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재택의료는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때 맞춰서 이제 에이징 인플레이스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지역 사회에 이분들이 잘 거주할 수 있도록 집에서 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의료 접근성이 향상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의사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왕진 제도 해서 왕진 의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굉장히 돈 많은 회장님 집에만 왕진 의사가 갔지 돈 없는 저희 집에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이런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가장 향상되고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게 이 재택의료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거동불편 환자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입원 감소로 의료비 절감을 효과하고요.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택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환자 삶의 질 측면에서는 더 좋죠. 집안에서 내가 편안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임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의 재택의료 현황을 잠깐 보시면, 국내 재택의료 환자가 약 150만 명을 추산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환자는 늘어나고 있고 장기요양 수급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 시범 사업들이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그리고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 사업입니다. 이 두 개가 아마 나중에 보건소에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재택간호센터를 또는 의원하고 협업을 하는 어떤 체계를 갖출 때도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드릴 거고요. 이 사업의 특징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이 구성이 돼서 다학제로 접근한다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서비스 제공 현황은 이제 2024년에 사실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 사업은 2002년 11월 달에 공고가 났고 시작은 12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세팅 기간이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23년, 24년, 올해 25년 세 번째예요. 그래서 24년 작년 기준으로 135개소 정도 되고요. 아까 윤지영 교수님이 표로 다 조사해 주셨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재택의료 센터는 다 수도권에 집중해 돼 있다. 그리고 수원시는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수원시는 6개. 예, 그래도 수원시 저희 2022년도 처음에 저희 병원 딸랑 혼자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하나가 더 들어왔고 중간에 조금씩 유입이 되면서 지금은 현재 이제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 사업이 대도시에 몰려 있고, 이 대도시도 아까도 또 도시별로 편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평 이런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까지 이제는 내년에는 이제 확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 확대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다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사실 법적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 조금 미비해요. 그러니까 의료 돌봄 통합법이 내년에 시행은 되지만 사실 법만 제정해 놨지 그 안에 어떻게 하겠다 어떤 구체적인 거나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도 아직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껍데기를 보면 사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통합한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우리도 아직 법적 기준이 미비해서 사실 의료를 다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의료법상의 방문 진료가 관련 규정이 아직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특히 간호사 2차 방문 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간호사 2차 방문 때 처치를 하지 않고 일단 아직은 교육 및 상담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하고 아마 통합형으로 가실 때 보건소도 고민하셔야 될 게, 간호사 혼자 방문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다면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업무 범위를 꼭 확인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의견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수가 체계 내 재택의료 수가도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고, 아까 인센티브를 주네, 보험 수가는 만들어졌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으로 병원이 옮겨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차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는 컴퓨터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집에는 컴퓨터가 없잖아요. 그럼 노트북이랑
프린터기, 처방전 발행까지 하려면 프린터기까지 다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장비들까지 다 감가상각비를 다 계산해 준다고 하면 지금 수가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수가예요. 그래서 특히나 통합형은 또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의원이 방문진료료를 가져가고 보건소가 재택 기본료를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수가가 지금은 한 환자에게 30만 원의 수가를 받아서 그나마 조금 할만한데 이 수가가 분리된다고 하면 의원 입장에서 할 의원이 있을까? 물론 이제 인력을 뽑지 않아야 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아마 분석을 좀 해보시긴 하셔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해보면 아직은 돈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뭐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저랑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시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한 곳을 말하고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이고 이들의 기능은 지역 필수의료 제공을 책임지는 기관이죠. 민간 의료기관과의 차별은 가장 첫 번째죠. 공공성을 일단은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례로 보면 저희 그 지방의료원도 대부분 비급여보다는 이제 급여화가 그래서 더 많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이제 같은 진료 내에서 수가를 묶어서 하려고 하는 그래서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이 조금 최소화되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모든 물품들이 다 공공 조달 또는 입찰, 공개 입찰로 하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민간에서 구입하는 재료의 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가를 낮게 책정을 해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좀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공성을 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을 좀 저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방문 환자 중에서도 취약계층 비율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의료비 제공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형 재택의료센터라는 말을 이거는 축약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냥 어디에 뭐 법적으로 나와 있는 말은 아니고요. 공공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을 그냥 공공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재택의료센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공공형이라고 하고요. 또 지자체에서 우리만의 약간의 모형을 조금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경기도형 또는 수원형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제 공공의료기관인 재택의료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2025년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19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국이고요. 이 중에 공공의료기관, 그러니까 보건소와 저희처럼 지방의료원은 한 2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가 수정구 중원구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랑 같이 그 장규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차 때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 보건소가 하고 있는 곳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지방이 더 있어요. 완도, 뭐 담양 이런 쪽이 오히려 보건소에서 그래서 저희처럼 똑같이 장규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만약에 이제 경기도 인근 보건소에서 하실 때 그런 쪽에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 저희한테 이제 수가를 주는 게 재택의료 기본료라는 수가를 적용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수가 하나만 가지고는 돈이 되지 않았었는데 다행히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라는 것을 25년 1월부터 이제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까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은 말 그대로 1차 의료잖아요. 그러니까 1차 의료면 의원급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윤지원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의원에서 내가 환자를 보다가 저녁에 그냥 근처에 있는 내 환자가 요즘에 약을 안 타러 와.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환자가 집에서 못 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약 처방을 해주고 이게 1차 의료예요.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 혼자 그냥 가도 돼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환자
궁금해서 가도 돼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사실 시작된 게 이거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만 하면 의사들이 자율성을 너무 줬기 때문에 어떤 의사는 보러 갈 것이고 어떤 의사는 안 보러 갈 것이고, 그리고 가만히 병원에 있으면 환자들이 와서 그것도 수익이 되는데 굳이 이 한 명을 보러 외래 환자 3명을 취소하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습관화해서 이것만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이제 제도를 마련해 준 제도가 이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입니다. 이건 사실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19년도에 조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질랑 말랑 할 때 코로나랑 겹치는 바람에 좀 축소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얘기가 이제 많이 돼서 요즘에는 1차 의원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의사 한 명만 있어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개설하기가 좀 더 편하죠. 뭐 사회복지사 안 뽑아도 되고, 뭐 운전기사 따로 없어도 되고, 자기 혼자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장규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장규양 등급을 받은 환자에게 의사가 나가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수가가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사 한 번에 아까 얘기한 간호사 2번 수가, 그래서 묶음 수가로 돼 있어요. 그게 1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1차 의료 수가는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는 2가지로 돼 있거든요. 1, 2로 돼 있는데 이따가 또 그때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1, 2로 돼 있는데 의사가 아무래도 나가다 보니까 훨씬 비싸요. 12만 6천 원. 그게 이제 의원급이고요. 저희는 이제 병원급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2차 병원이다 보니까 가산이 붙거든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13만 6천 원이에요. 거기에 동반 인력 수가라고 그래서 간호사나 또는 사회복지사는 인정이 안 되고요. 간호사나 작업치료사나 뭐 약사나 이런 약간의 치료와 관련된 직종이 같이 가면 그 동반 인력 수가 3만 원이 붙어요. 3만 8천 얼마인가 붙어요. 그래서 2개를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죠. 그거에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 기준은 30%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병원 기준은 한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인 부담금 이제 부담이 좀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5%만 내고요. 그리고 와상 1, 2등급 와상이다 그러면 15%만 내요. 그러면 2만 5천 원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돈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 돈 속을 이면을 들여다보면 의사 한 명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초기평가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가서 하는 걸 보면 5만 원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을 거의 다 해결해 주고 오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뭐 장비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집에서 못하는 거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성질환 관리, 노인 환자를 관리하는 거는 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은 거는 아니다. 사실 부모님 아파서 병원 모시고 가봐요. 거동이 불편하면 129 불러야 되죠. 129 얼마예요 요즘에? 얼마예요 요즘에? 그죠? 12만 원? 네, 그죠? 그것도 편도잖아요. 갈 때 또 다시 불러야 되잖아요. 놓고만 가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휴가 또 써야 되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 방문 진료 수가가 그렇게 이제 비싸지는 않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는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1차 의원에서는 우리가 장규양 재택의료센터도 하고 이 1차 의료도 하게 되면 환자 한 명에서 이 2가지 수가를 받기 때문에 환자 한 명에서 한 30만 원의 수가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가를 다 가져오니까 그나마 이제 좀 낫고요. 아까 혼합형으로 이제 연계형으로 협력 체계로 가겠다. 의원하고 보건소하고 가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이거예요. 재택의료 기본료 14만 원은 보건소가 가져가는 거고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그 의사 방문이니까 의원이 가져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더 비싸거든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1차 의료는 의사가 한 번만 가지 않아도 돼요. 더 가도 돼요. 융통성이 있어요. 내가 한 번 더 부른다. 더 가도 돼요. 3, 4번 가도 돼요. 대신 총 방문 건수가 한 달에 100건을 넘지 않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보건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장규양 재택의료센터 그 시범 사업으로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간호사 2번 방문을 필수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법적 마련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2번이나 가서 교육만 계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저희도 실제로 한 번은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가니까 괜찮지만 한 번은 간호사만 갈 때는 교육 및 상담을 충분히 해줘도 이 환자들은 뭔가를 이렇게 붙여주지 않으면, 뭔가를 치료해주지 않으면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면 다리라도 한번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가서 할 수 있는 역할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윤지영 교수님 계속 설명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양념을 첨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실 때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택의료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의사가 나가서는 당연히 진찰, 처방, 각종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피 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까지는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포타블 엑스레이 그리고 포타블 심전도까지 나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도 그걸 살려고 했더니 공공기관은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요. 한번 뭐 살려면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엑스레이는 또 이거 뭐죠? 그거 측정하는 것도 사야 되고 단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는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로 포타블 엑스레이까지 가지고 다니는 의원들 보면 폐렴 환자까지 그래서 집에서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 진료로 거동 불편 환자 의료 접근성이 많이 이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택 간호에서는 뭘 하느냐? 재택 간호는 사실 의사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 한 달하고 그 다음 달 사이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갭 동안을 간호사가 가서 모니터링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가 다녀간 다음에 무슨 일은 없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다음 의사가 올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저희 그 약달력에 약도 꽂아서 제대로 먹었는지 약 카운트도 해주고 있고요. 투약 관리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처 치료는 지금 현재는 저희는 다른 재택간호에서는 하고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간호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 병원에는 가정간호가 있어서 일단 치료와 관련된 건 다 가정간호로 일단은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가정간호는 의료법상에서 가정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일이 생겨도 법적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치는 다 그쪽으로 넘겼고요. 간호에서는 아직은 상담 및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환자 및 보호자 케어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활치료 서비스 지금 의원에서도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뽑아서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게 수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지금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공공병원이니까 저희는 이제 비급여를 하지 않고 도에서 지금 예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작업치료사를 뽑아서 아직은 무료 서비스로 저희가 나가고 있는 환자 중에 재활이 꼭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지금 작업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택에서 충분하게 작업치료도 가능하다. 일상수행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의 기본이 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한 핫한 이제 말기 환자 완화 의료 서비스. 그래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가정용 호스피스에서 많이 커버가 되지만 가정용 호스피스가 전국에 2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 방문하는 곳은 많지 않고 방문하는 케이스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원래는 말기 암 환자의 그 가정용 호스피스를 하려면 24시간 콜도 받아야 되고 24시간 언제든지 그 방문 요청을 하면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고 아주 일부만 하고는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그 일본하고 대만을 갔다 오긴 했지만 거기는 지역 그 의사회에서 의사들이 지역 의원의 의사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당직을 짜서 당직표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콜 전화기 그리고 내가 오늘 당직 의사야 그걸 공지를 해놓으면
어떤 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의사한테 전화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수가를 많이 좀 보장해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사실 될 것처럼 희망적으로 얘기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안 된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말기 암 환자보다는 일반 비암성 완화 의료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노인 환자가 집에서 이제 임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진짜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연락하면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서까지 쓰는 이제 완화 의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아직 그거는 못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환자가 사실 집에서 돌아가시면 119를 부르면 119 전에 이제 경찰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인으로 죽었는지 이제 다 해야 되고 그 과정이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2시간 동안 이제 환자는 돌아가신 환자를 방치해 놔야 되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그 경찰하고 다 조서를 꾸며야 되고 그게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희도 그런 환자들이 좀 생겨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차피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고 집에서 임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평소에 의사 소견서 그러니까 저희는 매달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문을 하다 보면 이제 이 환자가 정말 끝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소견을 좀 적어 놓는 거예요. 소견서 발부는 하지 않아도 소견서를 해놓으면 또는 발부를 해서 집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가 혹시라도 진짜 임종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소견서를 보여주면 이 환자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구나라고 인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해주고는 있거든요. 저희가 방문하는 환자 중에서는. 그런데 그거 아니고 좀 더 확장을 하자면 아까 집에 있는 환자의 그 완화 의료의 가장 큰 개념은 집에서 정말 임종을 했을 때도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가정 내에서 임종이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런 제도가 조금 더 진짜 기반이 된다 그러면 집에서 임종 환자가 좀 많이 늘 것 같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거는 꿀팁은 아닌데 저희가 보호자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돌아가시면 그냥 사설 129를 부르세요. 그리고 연계되어 있는 연화장이든 그 장례식장으로 가시면 거기에 있는 의사가 해줍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보호자는 정말 너무 양심인지 그 집에 112에 전화를 해야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2에 전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래도 집에서 돌아가시면 꼭 112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도 되냐. 내가 마치 부모를 나도 모르게 그냥 했다는 그런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설명도 해줬거든요. 112를 부르면 이러이러한다 했더니 돌아가셨을 때 129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도 한 3건 정도 의사소견서를 미리 써주신 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집에서 임종을 원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그런데 아직 제도는 갖춰져 있지 않아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그런 제도가 완화가 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택의료가 굉장히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장규행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의료기관이면 다 돼요. 병원급 이상 그리고 의원급이면 다 되고요. 대신 병원급은 아직까지는 공공병원을 제외한 민간병원 아직 허용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아직 그 국가 재정이 또 녹록치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풀어주게 되면 재정이 아마 바닥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의원들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공공병원인 이제 지방의료원까지만 허용을 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됐고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6개 의료원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래서 장교양 그 수급자 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처음에는 1에서 2등급 우선이었고 4등급까지만 가능했는데 올해는 이게 다 좀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장교양 등급만 있으면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잡을 때는 장교양 1, 2등급을 우선으로 해주라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고요. 서비스는
의사는 이제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가 정기 방문에 묶음 수가로 묶어져 있어요. 그러면 의사랑 간호사랑 한 번은 갔고 간호사가 한 번 못 가면 어떻게 되냐? 수가 못 받아요. 네. 그게 묶음 수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입원하시거나 그 다음에 그 달에 요양원에 뭐 입소하시거나 또는 자녀 집에 인천에 있는 뭐 자녀 집에 가서 2차 방문을 못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수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협력형 하실 때 보건소가 2번 방문해야 되잖아요. 한 번 방문하고 두 번째도 꼭 방문해야지 이 수가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부당하잖아요. 왜냐? 돌아가신 분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건의했더니 그거는 이제 50% 인정. 그래서 임종에 한해서만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재택의료 기본료라고 해서 14만 원 묶음 수가로 돼 있고요. 지속관리료라고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사회 잘 계시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의사가 빠지지 않고 이 환자를 집에 잘 방문했어. 그러면 그 환자 한 명당 6만 원에 그러니까 월 1만 원씩을 쳐줘서 6개월에 수당을 줘요. 이렇게 인센티브처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2월에 등록을 했어요. 2, 3, 4 잘 갔어요. 근데 5월 달에 저 전라도에 자기 집에 잠깐 갔다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왔어요. 6, 7 해서 6개월 했지만 한 번이 빠졌기 때문에 인정 못 받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4월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4, 5, 6, 7, 8, 9 해야 돼야지 6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부당하다. 그런데 이건 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간호료라고 해서 여기에 써 있진 않지만 추가 간호료는 보건소도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열어줄지 모르겠는데 추가 간호료는 뭐냐면 간호사가 2번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처치가 더 필요한 환자가 있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정간호가 있으니까 가정간호로 다 넘기거든요. 그러면 가정간호에서는 여러 번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정간호가 없는 지역들 그런 데는 방문간호센터에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방문간호센터도 없어. 그러면 이 방문 재택의 간호사가 3번까지는 더 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간호료를 산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수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3번까지밖에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3번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무조건 방문간호센터든 가정간호센터든 어딘가로 이제 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왕진만 하는 의사한테 보내야죠. 그래서 치료만 해주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제도도 지금 수정할 게 많은데 다 돈이다 보니까 수정을 못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로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은 1, 2 두 개로 되어 있어요. 12만 9천 원이 의원급의 이제 표현인데 이거는 포괄 수가라고 그래서 방문을 해서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해도 그냥 묶음 수가로 나는 하겠다. 그러면 방문 진료료 1 수가만 받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방문 진료료 2 기본 수가 92,200원에다가 소변줄 한 거 따로 그다음에 뭐였지 아까? 검사, 피 검사한 거 따로 넣겠다. 그래서 방문 진료료 2로 계산해도 돼요. 이거는 그 기관이 1이 더 오늘은 낫냐? 2가 더 비싸냐 그거에 맞춰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별 수가가 결국은 방문 진료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협업형으로 가실 때 이 수가는 다 의원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 돈이 좀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건소에도 의사가 있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충분히 재택의료 이 수가를 그냥 인정받게 해줘서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의원하고 협업을 해야 되나 이제 워낙 의원들이 아마 참여를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거의 대부분 모든 지역에 다 있으니까 저는 보건소 활용이 좀 더 현실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가에서는 보건소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이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거를 이제 해라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병원이
유일하게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이제 신경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단점은 자기 병원 환자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병원에 가정간호에서 지금 케어하고 있는 환자를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하고는 좀 먼 얘기, 그리고 서울 지역에만 가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먼 얘기지만, 그래도 이 모델의 이제 의의는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전문의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 못 가고 집에 있는 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희귀난치성 이런 환자들. 그런 환자들도 앞으로는 이런 3차 종합병원에서도 재택의료를 조금 열어줘서 이런 희귀질환 또는 전문 진료과가 필요한 환자들은 그쪽에서도 나와서 볼 수 있게 좀 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책임의료기관이라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이게 공공기관에 대학병원은 권역 책임의료기관, 저희처럼 지방의료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돼 있어서 환자가 퇴원할 때는 무조건 퇴원 환자 연계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지역사회를 내보내라라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사업의 맹점은 아직은 질환으로 묶어져 있어요. 모든 환자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경계 질환 뭐 이렇게 좀 몇 개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많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의 의의는 내년에 시행될 의료돌봄 통합에 퇴원 환자 연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아마 이게 전 단계로 시행을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더 확대가 돼서 아마 질환도 다 확대가 돼서 이제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중심에 이제 방문 건강 관리가 있고, 그리고 저희 병원처럼 공공병원 중심의 이제 재택의료 서비스 모델들이 있죠. 해외에도 사실 많더라고요. 근데 해외를 제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저 이제 일본하고 대만을 갔다 왔고, 그런데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정말 일본은 이제는 진짜 완전 마을이 형성이 돼서 마을 위주로. 그래서 우리 그 수원시에도 그거 건강마을처럼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은 진짜 마을 단위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마을에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왕진을 가고, 그 마을의 의사들끼리 연합이 돼서 야간 콜을 받아주고, 이렇게 이제 마을 단위로 많이 가고 있고, 24시간 전화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요. 대만도 그런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집에서도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이제 벤틸레이터 환자 있기는 있어요. 근데 홈 벤틸레이터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지만, 대만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기계를 가지고도 집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수가는 이 재택의료 수가보다 좀 더 고단위에, 그러니까 병원 입원과 똑같은 치료를 집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수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HAH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이제 지금 계속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델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재택의료도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되면 병원 중심의 HAH 모델이 들어오면 재택에서도 그런 좀 이제 전문 진료과 영역까지도 이제 커버가 가능한 환자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재택의료 장규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을 했던 이제 기관에서 평가 연구한 결과, 진짜로 해보니까 불필요한 입원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6.6일이었는데 3.6일까지 감소가 됐고, 재입원율도 20에서 30% 감소가 됐고, 병상 회전율에 뭐 저희 병원은 큰 타격이 없었지만 그래도 좀 큰 규모의 병원들은 환자들이 또 빠져나가고 새로운 환자들을 받으니까 병상 회전율도 향상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의료비 절감도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응급실 이용이 감소한 게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0.6회 갈 거 0.4회로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요양 제도 그 등급을 받기 전에 그 진입이 조금 더 늦춰졌다는 거, 또는 시설로 들어가는 게 좀 늦춰졌다는 그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도 자체 조사도 또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작년에 만족도 조사 정말 저희가 잘 주세요 하란 말 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5점 만점에 4.8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제 와주는 거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마 반영이 된 거는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만족도 굉장히 많고, 대신 이제 좀 더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고 경쟁 체제가 되면 서비스 질에 따라서 이제 분명히 이제 만족도는 또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공 기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다음에는 뭐 여러 곳에서 가면 이제 좀 서비스 질에 따라서 만족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내 집에서 환자를 볼 수 있다는 너무 장점이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실 비용도 많이 줄었다라고 표현하세요. 예. 그래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받으니까 그 구성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이 1년 단위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 해를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담의사 1명, 그다음에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이번에 작업치료사까지 5명의 인건비가 도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계약직을 뽑는 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의료대란 있었잖아요. 오히려 의료대란 있을 땐 좀 편했어요. 전공의들이 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이 재택의료로 이 알바처럼 많이 활동을 했는데, 전공의들이 다 복귀하면서, 그래서 금곡동에 있는 새나루원도 그래서 문을 닫은 이유가 전공이 복귀를 하면서 이제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지금 내년에 의사 이제 바꿔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의사가 구해질지. 가장 키는 의사거든요. 이게 재택 의료기 때문에 의사가 없으면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고면서 보니까 간호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간호사는 안 뻗치는 데가 없어요. 전화 상담부터 환자의 추후 관리까지 의사는 하지 않잖아요. 의사는 가서 진료만 하잖아요. 그 나머지 처음과 끝은 다 간호사가 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약직으로 뽑다 보니 숙련된 간호사가 오기가 쉽지 않더라. 아마 보건소에서도 하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보건소도 맨날 힘들잖아요. 그런데 숙련된 간호사를 뽑기가 힘들고, 그리고 숙련되기까지 가르쳐 놓으면 내년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다른 데로 이제 가버리는, 그러면 또 뽑아서 다시 숙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형식으로 가져갈 건지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고민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 총괄을 이제 맡으면서 모든 관리를 어떤 정규직이, 그리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쨌든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어야지, 밑이 아무리 바뀌어도 위에서는 위에서 봤을 때 수원병원 아주 잘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밑은 아주 치열하게 지금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은 다학제 팀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만 있었어도 안 되고요. 사회복지사 필수 요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작업치료사도 요즘에 필수 인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그 수가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방문재활 수가가 정해졌어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방문재활 수가까지 이제 된다고 하면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는 어쨌든 이제 그것까지는 필수 인력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장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를 다 구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 저희는 그래도 진료실에서의 진료처럼 집에서도 한다 해서 그 자리에서 EMR 원격 다 조정해서 다 기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환자 처방 전 출력을 해드리면 환자 그거 가지고 이제 동네 약국에서 약을 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IT와 지금 계속 접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기록하는 그 간단한 요즘 당뇨는 정말 잘 나와 있잖아요. 앱 하나만 해도 다 기록이 다 되고, 그거를 이제 EMR하고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를 지금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의료요양 돌봄이 내년에 이제 본격화되면 이거는 저희 병원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의료기관이 마찬가지거든요. 환자의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게 가치 공유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가 공개가 될 것인지, 그렇지만 그 환자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 환자의 정보가 하나도 없으면 환자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환자 상담하는데 최하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모든 정보를 환자의 기억을 꿰뚫어서 다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이 사업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지자체에서 환자를 혹시라도 저희한테 의뢰를 할 때는 그 환자의 질병 코드라도 공개를 해달라. 그러면 그걸로 추정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가에서도 이 정보 시스템은 지금 개발한다고 말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보 공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개인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될지는 뭐 서로 합의는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일선에서 의뢰하시는 분도 편하실 거고 아마 의뢰받는 기관에서도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늘 나오는 문제점입니다.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재택의료 서비스가 지금 이제 3, 4년 정도 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지금 어떤 이제 의원들이 뭐 아까 얘기했었죠. 서울인데 지방까지 갔다 오는 그런 데가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점처럼 내서 그 지점에 있는 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청구는 서울에서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불법이라고 해야죠. 우리는 그런 불법의 현장들이 지금 많이 이제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질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비스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본격 사업에는 이 서비스 질 지표 아마 넣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문제가 많아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질 관리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 관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아직 저희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질 관리 그 지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까 제일 많이 나온 응급실 뭐 이용 감소, 뭐 재입원율 뭐 이런 흔한 것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좀 같이 의견을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병원에서 뭐 다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연계는 필수고요. 다학제 팀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사실 환자한테 가는 서비스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적어놓은 거라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하실 이제 저희 병원 거를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도에서 나왔듯이 경기도 의료원이고요. 2005년도에 경기도립 통합의료원으로 이제 합쳐졌습니다. 각각의 의료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법인이 하나로 통합이 운영이 됐고요. 전국 지방 의료원 중 유일하게 법인이 통합된 곳이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장점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6개 병원이 통합이 되어 있으니까 장점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으쌰으쌰가 돼요. 그리고 너네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이렇게 서로 정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노하우가 서로 많이 이제 2배, 3배로 축적이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이 같은 사업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고요. 남부, 북부 3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아마 도지사님이 발표하셨죠. 북부에 의료원 2개 더 이제 설립한다고 했고 성남시 의료원은 지금 계속 말이 경기도에서 편입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얘기는 많이 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남시 의료는 아직은 시립 별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저희 병원은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희도 적정 진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양질의 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사 구하기가 저희는 대도시라 의사 구하기 어렵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도 의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라서 저희도 유능한 의사를 구하고 싶은데 안 와요. 유능한 의사들이 서울에만 있나 봐요. 그래서 수원은 진짜 구하기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의 단점은 정말 우수 인력을 확보해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려운 환자들을 지방의료원에서 봐주면 좋은데 이런 우수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공병원답게 공공의료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원은 장애인 특화 사업이 있어요. 장애인 중증치과 그리고 장애인 그 건강검진, 친화 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해부터 장애인 재활 서비스, 그래서 외래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제 장애 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성감학원 입소자, 뭐 외국인 노숙인, 뭐 행복치아 만들기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가장 이제 저희 공공사업가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간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취약지를 다니는 무료이동 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이동 진료 사업은 지금 이제 가평도 가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 나가고 있는데 한방과 치과 팀이 이제 의료 취약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00% 이제 도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돌봄의료센터는 이제 저희 병원 조직도상에는 이제 공공사업과라는 공공의료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 전담하는 부서 안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돌봄의료센터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가 있고 가정간호와 팀을 하나로 한 사무실에 같은 방에 몰아넣어서 이 두 개 팀을 돌봄의료센터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제가 총괄하면서 전화 상담이 들어오면 이 환자는 장규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또는 이 환자는 등급도 없고 거동 불편인데 의사는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경기도용 사업으로 나가서 스크리닝을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1회 종결로 끝나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있고요. 장점이라면 돌봄 매니저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입원 연계가 필요할 때는 이 돌봄 매니저가 외래 의사와 담당 주치의들하고 이제 긴밀한 상의를 해서 입원 연계까지가 좀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정 전문 간호사 업무를 좀 해봤기 때문에 이 환자를 딱 보면 지속적인 처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가정간호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재택의료는 2002년도에 제가 가정간호로 처음 저희가 재택의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는 여러 이제 저희가 노인장교의 방문간호 사업도 해봤어요. 3년간 가정간호도 해보고 방문간호도 해봤는데, 해보니까 그래도 가정간호가 맞겠다 해서 방문간호는 이제 문을 닫고 지금 가정간호만 하고 있고, 돌봄의료센터를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너네가 장기요양 등급 받은 환자만 보지 말고 등급 외자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한 게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경기도민의 거동 불편자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긴 합니다만 그러면 환자가 너무 많죠. 그리고 저희가 의료원은 6개 의료원이 있지만 갈 수 있는 곳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의료원이 인접해 있는 곳만 지금은 아직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의료원은 수원시만 지금 방문하고 있고, 이천은 이천만 방문하고 있고, 아마 이제 예산을 더 줘서 의사 한 명을 더 써라 그러면 저희가 인근 오산이나 뭐 화성이나 이런 거를 커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차라리 그러면 의사 한 명을 더 달라, 그쪽을 커버하겠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택의료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많은 와중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아까 알고 계셔야 될 게 장규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1차 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이고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년에 의료돌봄의 아마 같은 이제 개념이라고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이제 장점이 또 아까 무료이동 진료팀이 있다 보니까 무료이동 진료팀이 매번 의료 취약지를 나가지만 기관 사정에 의해서 또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급 인력들을 또 이 의사들을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과는 제가 있는 구강 진료 필요한 환자들 구강 진료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방 진료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방문 재활은 저희가 이제 작업 치료사를 뽑아서 지금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그 재활의학과 의사가 한 5분의 환자를 좀 엄선해서 이제 방문 재활 사업도 해주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서비스로 장기요양 인정 소견서, 아마 장기요양 인정 소견서 발부만을 위한 환자들이 굉장히 전화 문의가 많이 올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에는 사실 등급을 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등급을 받기 전이잖아요. 물론 상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말고 초기에 이제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좀 와서 해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 병원은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소견서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경기도형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방문간호 지시서라던가 가정간호 의뢰서도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다 의뢰서를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아마 장안구보건소도 가정간호 환자 의뢰하면 서류 가지고 와서 외래를 들려서 의사가 의뢰서를 해줘야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재택으로 결합이 되면서 전화가 오면 서류를 가지고 있고 너무 빨리 가정간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외래로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여유가 좀 있다, 그리고 하다가 거동이 불편해서 난 도저히 못 나오겠다 그러면 재택의사가 갑니다. 재택의사가 가서 그 자리에서 환자를 보고 가정간호 의뢰를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의료기기 크진 않지만 혈압기,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고, 그게 이제 필요한 이유가 의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기 때문에 혈압을 계속 재놔야지만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가혈압 측정 같은 필요한 환자는 무조건 혈압기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고, 월 사례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팀 사례 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늘 제가 여기를 나오느라고 우리 팀원들끼리만 하라고 그랬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팀 사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간단하게 녹여서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사례 첫 번째가 독거노인 환자였어요. 이 환자의 이제 통합돌봄을 제공해 준 케이스인데요. 84세 여성이고 인지저하로 치매를 진단받았고,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치매 환자들의 특징이잖아요. 또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먹게 되죠. 그래서 조절이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 환자가 약간의 이런 그 경력을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간질처럼 가끔씩 이렇게 이제 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신경과에서 약을 주고 있는데 그 약을 가끔씩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발작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기요양 3등급이시고 주거 환경이 굉장히 불량했어요. 그래서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집이 좁은 그 집을 나와서 공동 화장실을 쓰고 있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저희가 의뢰가 돼서 갔는데,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집에서 계속 스테이하고 싶어요. 외국에서 좀 살다 왔대요. 그래서 영어를 간간히 섞어서 하고요. 저희가 영어로 하면 발음 교정해 주시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땐 그것도 못 해주시는데 I'm stay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테이 하고 싶어요 했는데, 저희가 그 환자를 거기에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논의를 해서 케어 플랜 수립은 어쨌든 약 처방 중복, 복용 실패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장 좋은 방법이 요양보호사죠. 요양보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기 관리,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죠. 누가 해야 돼요? 동하고 같이 해야죠, 이거는. 그래서 동에 문을 두드린 거고, 그리고 이 환자가 잦은 낙상이니까 낙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근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낙상 예방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케어 플랜 수립을 해서 저희가 23년부터 지금까지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노인의 고집이 또 있잖아요. 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도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옛날 생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3번의 낙상, 그리고 3번의 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은 또 굉장히 좋으세요. 84세인데. 그래서 집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요양원도 갔다가 막 그러긴 했는데, 지금 현재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잘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까 신분증을 어디다가 뒀는지, 근데 이 수급비를 받으려면 그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증 발급 위한 소견서 때문에 파장동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계속 협업하고 있는 파장동이었기 때문에 동에서 전화했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면 저희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가고 있는 환자니 우리가 소견서를 작성해 주겠다. 그래서 이 소견서를 가지고 신분증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신분증을 발급하려면 사진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환자를 데리고 요즘 여권 사진 찍기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사진관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우리 MZ 세대가 들어오니까 이게 좋더라고. 여권 사진을 앱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앱으로 그 자리에서 했더니 그날 저녁에 배달이 되더라고요. 와, 신속하죠. 그래서 저녁에 배달을 받아서 그 다음날 동에 가서 신분증 발급을 해서 그랬더니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돈을 찾으려고 봤더니 환자가 오지 않으면, 본인이 오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임장으로 안 돼요. 통장에 있는 돈은, 돈거래는. 그래서 어떻게 이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도저히 차도 없고 좁은 집에서 환자를 휠체어 태워서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제 저희 방문 차량으로 시간을 빼서 3명이 붙어서 환자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파장동이 저희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자의 그 주거 상향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파장동에서 부탁을 했을 때 당연히 우리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재택의료의 장점이 그건 것 같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는 나 잘 못 먹어요. 그러면 왜 못 먹는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의사는. 근데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부엌이 이래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구나. 또는 침대에서 내려오질 못해서 못 먹고 있구나. 이런 거를 집안 환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주거 환경과 관련된 자원을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도시락 배달 지원하고 정서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좁은, 그리고 화장실은 또 밖에 있는 공동 화장실이고요. 그래서 수원시 재가의료급여 사업하고도 연계를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2번째 사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농이 그 사업비로 장농을 마련해줘서 집 좀 정리가 됐고요. 저희가 또 생신 챙겨드리거든요. 그 민간 자원하고 연결해서 매달 생일 챙겨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치료사가 지금 저희가 환자가 아직은 없어서 여유가 있어서 일주일에 2번씩, 환자가 좀 없을 때는 일주일에 2번, 많을 때 이제 1번 가지만 작업치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 사례는 이 제일 난감한 사례예요. 왜냐? 45세 기초생활수급자 이혼후 정신장애인 딸과 거주하는 환자거든요. 근데 척추협착으로 하반신 마비예요. 근데 당뇨가 너무 심해요.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거든요. 이 환자와의 인연은 원래는 2019년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저희 301 사업 수원에서 하고 있을 때 이 사업으로 만난 환자였는데, 그때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종결이 됐는데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동에서 이 환자가 이사든 했지만 당 조절이 너무 안 되고 집에서 계속 담배를 피고 있고 밥은 잘 못 먹고, 약은 그나마 딸이 정신장애이긴 하지만 기본 델리버리는 하더라고. 그래서 약을 챙겨는 주고 있지만 병원을 한번 가고 싶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5층에 그 3층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문을 나가서 그럼 집에서 최대한 당뇨 조절을 해줘 보겠다 했는데, 워낙 불규칙한 식사에 간편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절이 잘 안 되고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또 하나는 이미 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슐린 주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려면 집에서는 처음 스타트는 안 되거든요. 일단 병원에 나와서 그 시작 전부터 이제 수치, 뭘로 시작할 건지, 얼마로 시작할 건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환자는 저희의 2개월 프로젝트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 동행정복지센터와 여러 차례 논의, 여러 차례 환자와 설득을 하고 환자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서 2개월 만에 왔고요. 그 이유는 왜 2개월이 걸렸냐면 이 환자가 130kg거든요. 130kg면 119가 와도 안 태워준대요. 왜냐하면 그 들 것이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130kg면 들 것을 2개로 하거나 뭘 하나를 더 대거나, 그리고 사람이 더 붙어야 된대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환자가 없으니 그럼 동에서 사례 관리비로 해결을 하려고 두 달이 걸렸고요. 근데 이것도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설은. 근데 이 환자는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입원, 퇴원. 그래서 입원은 어떻게 했냐? 입원 원래 119가 응급 아니면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응급을 조금 가장을 했고, 그 사이에 119에
부탁은 해놨어요. 혹시라도 이 환자가 응급으로 이러이러한 환자가 지금은 괜찮은데 당이 정말 조절이 안 돼서 응급으로 갈 때는 연락을 하면 좀 도움을 달라. 그래서 응급 체계를 좀 갖춰놨거든요. 근데 마침 그날 갔는데 당 조절 이제 안 되겠다. 진짜 입원해야 되겠다 해서 119로 연락을 했더니 6명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119 대원 6명이 그 거구를 실어서 왔는데 환자가 나오면서 맑은 하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를 이렇게 이제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이제 아주 행복한 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병원에 와서 저녁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이 환자가 너무 답답하다. 담배를 못 펴서 힘들다. 침대가 너무 좁다. 130kg니까. 그래서 밤새 울어서 그 다음날 퇴원을 하겠다고 아직 당뇨 조절도 안 했는데 난리를 치는 바람에 다시 이제 기관회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환자가 이렇게 싫다는데. 그리고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뭘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환자한테 3일만 벌어보자. 그래서 그 사이에 인슐린 주사를 시작을 해서 해결을 해보자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러더니 우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정확하게 3일 만에 퇴원을 시켰는데 퇴원을 시킬 때는 이사업체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 이 119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후송은 129로 하되 사설을 하되 그 올리는 거 있잖아요. 사다리차로 올려서 환자를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저희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환자 3번째 거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환자를 위해서 2달간 그 노력하고 막 동과 이렇게 협업을 했다는 뿌듯함 그런 게 있었는데 결론은 환자가 당뇨를 잘 못하고 조절을 못하고 결국은 집으로 갔다는 거.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시작을 못했다는 거. 그래서 재택의료가 정말 이런 경우는 약간의 이제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는 보셔도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제한점이 있을 때는 우리 혼자는 해결을 못한다. 당연히 다 연계를 해야 되니 우리 지자체와 그다음에 연계기관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하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질환으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환자보다는 이동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못 오는 환자가 더 많더라. 이 환자처럼 130kg에 3층 계단을 못 내려오거나 노인 그 살이 하나도 없지만 무릎이 너무 불편해서 그 2층 계단을 못 내려와서 또는 3계단을 못 내려와서 병원을 못 오는 환자들이 다녀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얘기하기는 거동 불편이라는 말보다는 이동 불편도 좀 넣어달라.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정말 그 3계단을 못 와서 병원을 못 갔다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동 지원까지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자체에서 여러 자원들이 있지만 이동 지원이 현재는 병원을 데려다주는 그런 이송 서비스만 있지 집에서 그 계단을 내려와주는 서비스는 없거든요. 그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같이 그걸 저희는 고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런 환자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보고 대신 어떤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병원을 후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지자체 역할이. 그래서 그럴 때 많이 도와주시면 분명히 이제 해결점은 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없는 기관들은 아직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없는 기관들은 보건소 중심으로 좀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의료원이 있는 곳은 의료원과 아주 끈끈한 이제 매짐을 하면 의료원에서는 가장 좋은 기능이 입원과 외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저희도 그래서 진료협력센터 통해서 입원 연계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택에서 필요한 입원 환자 진료협력센터로 이제 연결해요. 임상 과정 다 찾아다니면 저희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진료협력센터에서 해주고 퇴원할 때도 진료협력센터에서 해당 관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좀 적극 활용하셔서 의료원하고도 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